네,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 스윙을 학습할 때는 효율적인 학습 순서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 하이 클리어를 먼저 배워야 되고, 그 다음으로는 스매싱, 그 다음에 드롭을 마지막으로 배웁니다. 그 이유를 처음에는 이해하기 쉽게 비유법으로 건물의 건축 과정에 빗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. 건축 과정. 먼저 건물을 지을 때는 토대를 다진 다음에 골조 작업을 합니다. 큰 틀을 형성하는 거죠. 이 골조 작업에 해당하는 것이 하이 클리어를 학습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. 처음에 건물에 골조를 형성합니다. 큰 틀을 형성하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자, 이렇게 틀을 형성하는 거를 하이 클리어를 배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이제 건물 내외부에 알맹이를 채우는 과정. 뭐 나무를 붙이고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칠하고 이렇게 건물에 살을 채우는 과정을 스매싱을 학습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은 이제 아주 섬세하고 정교한 작업들, 뭐 내외부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에요. 뭐 문을 짓고 창문을 만들고 디자인을 하고 굴뚝을 짓고 이런 것처럼 섬세하고 정교한 이런 작업들을 드랍을 학습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. 이 건물은 골조 작업에 의해서 크기가 결정되어집니다. 즉, 하이 클리어의 크기에 따라 스매싱과 드랍의 크기가 결정되어집니다. 하이 클리어를 얼마나 잘 만들었냐, 잘 구축했냐, 하이 클리어를 올바로 만들지 못했냐에 따라서 나의 스매싱 능력과 범위, 나의 드랍 능력과 범위는 결정되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하이 클리어 작업을 가장 먼저 하면서 잘 형성을 해줘야 그 다음 스매싱과 드랍도 그 하이 클리어의 크기에 맞게 결정이 되어집니다. 그래서 이 건물의 건축 단계에 빗대어서 골조 작업, 그 다음에 건물에 살을 붙이는 작업, 그 다음 내외부 인테리어 이런 것처럼 하이 클리어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 스매싱, 드랍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줘야 합니다. 자, 그 다음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. 왜 하이 클리어를 먼저 배워야 되는지. 우선 이 배드민턴은 결국에는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죠. 상대방과 셔틀콕을 주고받는 운동이에요. 물론 뭐 실제 경기는 상대방이 받기 어렵게 보내기도 하지만 우선 랠리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대방과 셔틀콕을 주고받는 운동입니다. 자, 그럴 때 상대로부터 날아오는 공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. 자, 초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 배드민턴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로부터 셔틀콕이 빠르게 날아오는 게 쉬워요? 느리게 날아오는 게 치기 쉬워요? 그렇죠. 느리게 날아와야 되죠. 자, 그 다음에 상대로부터 셔틀콕이 낮게 날아오는 게 치기 쉬워요? 높게 날아오는 게 치기 쉬워요? 그렇죠. 높게 날아와야겠죠. 그리고 상대로부터 날아오는 셔틀콕이 채공 시간이 짧은 게 치기 좋아요? 채공 시간이 긴 게 치기 좋아요? 그렇죠. 채공 시간이 길어야겠죠. 자, 이 모든 걸 이 하이 클리어는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이 모든 요소를 만족하는 게 이 하이 클리어입니다.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이 배드민턴도 셔틀콕을 많이 치면 칠수록 감각이 빨리 올라오겠죠. 자, 그럴 때 상대방과 랠리를 효율적으로 주고받기 위해서는 이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하이 클리어를 서로 주고받아야 효율적으로 랠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. 그걸 통해서 감각도 빨리 증진시키고 그리고 채공 시간이 높기 때문에 자세 연습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. 자세 연습 다시. 그리고 이 하이 클리어는 스매싱처럼 엄청난 힘을 요구하지도 않고 드랍처럼 엄청난 정교함을 요구하지 않아요. 그냥 올바른 자세로 타점만 잘 맞추고 타이밍 잘 맞추면 누구나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.
자, 그리고 또 한 가지, 배드민턴은 이렇게 코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네트 스포츠죠. 자, 그럴 때 이 코트의 거리 감각이 아주 중요합니다. 자, 그럴 때 이 코트의 거리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기술이 바로 하이 클리어입니다. 스매싱은 결국에 내리꽂는 동작이고 드랍은 짧게 보내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동작으로는 코트의 거리 감각을 파악하기는 힘듭니다. 그래서 이 하이 클리어를 배우면서 이 정도 강도로 치니까 코트를 벗어나네. 이 정도 강도로 치니까 중간 정도로 가는구나. 그리고 자세를 올바로 하니까 힘을 안 들여도 끝까지 날아가는구나. 이렇게 자세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코트의 거리 감각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배드민턴을 처음 배울 때는 모든 기술을 통틀어서 하이 클리어를 가장 먼저 학습해야 합니다. 그래야 이 배드민턴의 전반적인 감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빠르게 익힐 수 있고,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과 랠리를 주고받을 때 가장 이상적인 기술이 이 하이 클리어이기 때문입니다. 자, 간혹 이 스매싱이 굉장히 멋있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스매싱부터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. 자, 그런데 스매싱부터 배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. 배드민턴의 모든 기술을 통틀어서 이 스매싱이 가장 완벽한 자세와 가장 큰 힘을 요구합니다. 자,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밟지 않고 스매싱부터 배운다면 그 완벽한 자세를 익히기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. 그리고 그런 자세가 없이 큰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스매싱은 랠리를 주고받는 기술이 아닙니다. 그래서 상대방과 배드민턴 연습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. 그리고 또 이 스매싱은 강한 힘으로 코트에 내리꽂는 동작이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큰 힘을 낼 수 없는 상태에서 어깨로 내리꽂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어깨 부상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. 그래서 배드민턴을 채 배워보기도 전에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드랍. 아주 매력적인 기술이죠. 뭔가 세련돼 보이고 뭔가 고수 같아 보이고 아주 큰 힘도 안 들이고 작은 힘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이 기술이기 때문에 또 드랍부터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첫 기술을 드랍부터 배우게 돼버리면 이 드랍은 자세를 최소화해서 힘을 빼는 동작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큰 동작으로 큰 힘을 내야 될 때, 하이 클리어나 스매싱을 해야 될 때 힘을 쓰는 방법을 모르게 됩니다. 자, 그렇게 돼버리면 아주 중요한 기술을 배울 때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. 그리고 드랍은 아주 정교한 감각을 요구하기 때문에 배드민턴의 전반적인 감각이 부족한 상태, 없는 상태에서 드랍을 배우게 되면 그 감각 형성에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. 그리고 무엇보다 또 드랍은 랠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. 그래서 배드민턴 연습에도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배드민턴 스윙의 학습 순서는 하이 클리어, 스매싱, 드랍 순서로 배워야 됩니다.